90일 유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미국도 급하지만 중국도 급하다.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 덤핑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245% 관세가 부과가 되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돌파구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중국이 미국을 좀 뭔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나 봐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7,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던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다시 반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과감하게 다 던질 수 있겠는가? 너무 많은 미국채를 갖고 있어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매수자가 없어요. 아주 헐값에 던지지 않으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30-40년 동안 쌓아왔었던 부가 녹아버리는 느낌 아닐까요? 4월 2일 이후에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너무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어제 뉴스도 너무 많았고 이게 이례적으로 보는 현상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그 얘기 먼저 해보죠. 일단 첫 번째는요. 4월 첫째 주에는 그 해방의 날 이후에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는 얘기,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에는 아시아 지역 외환시장이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원화가 갑자기 1,480원 하던 게 막 1,360원까지 빠지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을 할 때 요걸 이제 90일 유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이 종잡을 수 없이 이 협상 하나에 따라서 되게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린다, 그 얘기부터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4월 2일 날 해방의 날 직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전 세계 국가들 185개국에 기본 관세를 1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40몇 개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라고 해가지고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일본은 24%였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꽤 높은 관세율을 맞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관세율만큼 보복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뜨겁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세 전쟁을 펼치다 보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느낌이 났을 거예요. 이게 이 관세를 갖다 조정하고 협상하라는 곳이 USTR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무역대표부거든요. 그 미국 무역대표부에 일하시는 분이 250명 정도 되신대요. 그럼 거기 뭐 임원, 그리고 이제 여러 보조 스태프들 이런 분들 제외하면 아마 실무를 하시는 분들 한 200명 언더 아닐까요? 근데 그분들이 185개국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 쉽지 않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두 군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전선이 넓어지니까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이 뭐 러시아까지 들어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딱 중국 하나를 놔두고 나머지는 90일 협상 유예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90일 동안 관세부가 유예를 거는 기간 동안에 당연히 할 게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속셈이겠죠. 그리고 중국 쪽으로 딱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중국은 보복 관세를 때렸으니까 더 많은 관세를 때릴 거야 해가지고 최대 245%까지 관세율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중국이 245%의 관세율을 맞는다? 와,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리고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 덤핑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245%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이걸 소화를 시킬 수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 중국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래서 중국을 우려할 때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한테 무언가 보복을 더 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세율을 125%로 올려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145%를 때렸는데 중국은 미국한테 125%를 부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미국은 145를 때리고 있는데 너희는 왜 125냐? 그랬더니 중국이 하는 얘기가 이미 100%를 넘어가면 이거는 관세로서의 의미가 없다. 숫자의 의미가 없고 그냥 아예 거래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 얘기거든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돌파구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중국이 미국을 좀 뭔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나 봐요. 그 대안 중에 뭘 얘기하게 되냐면 중국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갖다가 offset,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상쇄라는 게 뭘까라고 보면은 저도 이제 두 가지가 상상이 딱 돼요. 시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위안화를 절하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중 관세 전쟁이 딱 펼쳐졌을 때 미국이 중국한테 5%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5%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럼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관세율만큼. 그러면 관세 부과한 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위안화 제품의 가격을 낮춰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약이 오른 미국이 10%를 부과하니까 또 10% 위안화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20% 부과하니까 15% 위안화 가치를 빼버리고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이게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중 관세 전쟁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위안화 가치를 폭력적으로 절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금융시장에 주는 파고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설마 제고하나? 가치를 낮추려고 하나?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진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카드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뭐냐면 지금 중국은요,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국채 보유국이에요. 세계 2위에. 자,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세계 2위 국채 보유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가 매각을 한다면, 던진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국채를 잔뜩 던지게 되면은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게 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채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리는 건데 이제 중국이 안 빌려주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거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선가 돈을 더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나느냐?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사정이 안 좋은데. 금리를 더 줘야겠죠. 그래서 중국에 그 많은 국채를 던지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죠. 그럼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단단한 미국 경제지만 금리가 뛰어오르면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미국 경제가 침몰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집니다.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즈음 해가지고요, 일본의 몇몇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좀 매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 딱 연결돼가지고 중국이 2위 국채 보유국이죠. 1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 1, 2위 국채 보유국이 동시에 국채를 던진다,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A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A기업의 1대 주주, 2대 주주가 던질 거랍니다. 주식을. 그럼 그분들이 던지기 전에 던져야 됩니까? 던진 다음에 던져야 됩니까? 던지기 전에 던져야죠. 그래서 실제 중국하고 일본이 액션을 한 게 아닌데 실제 채권 시장에서요, 특히 단타로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국채를 갖다 막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쫙 뛰어오르게 되죠. 미국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미국 국채가 뛰고요. 여기에 달러 가치가 막 무너지니까 와,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을 팔고 미국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미국 국채 가격이 빠지죠. 그런 다음에 주식하고 채권을 팔고 받은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서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주식, 채권, 통화, 이 세 가지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미국 금융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저도 20년 마켓 봤는데 미국에서 트리플 약세 나오는 거 정말 보기 드뭅니다. 그 현상이 딱 나타나니까 시장이 완전 패닉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도는 겁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 국채 이거 투자해도 되냐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인데요. 그 자산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너무나 위험한 자산으로 바뀌는 듯한 모습들? 이제 이런 걸 본 거죠. 나비의 날개짓이 어떤 폭풍우를 만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 관세 발표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예상하지 못한 미국의 국채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도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요. 그때처럼 막 패닉으로 막 팔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걸 이제 뭘로 수습을 했느냐? 첫 번째는요, 일본이 먼저 나서요. 일본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는 미국 국채를 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워딩을 이렇게 쓰죠.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던지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 관세 낮춰주지 않으면 미국 국채 다 팔 거야,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으로서 아무래도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대 주주가 안 던지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본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외신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미국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채권자들한테 너무 존중이 없었다는 거였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시죠. 트럼프가 해방이 날 때 18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했죠. 그럼 185개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면 이 부과한 관세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국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미국에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자예요. 그럼 저도 뭐 채권자면 채권자한테 잘해야 되겠죠. 친구한테 돈 빌리면 친구한테 막 존댓말 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를 너무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앙심을 품고 이 미국을 갖다가 코너에 몰아넣고 혼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다 던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만 원, 20만 원 빌려줬을 때는요, 이 친구가 떼먹잖아요. 그럼 막 욕하고 끝나요. 근데 이 돈이 100억, 200억이면 어떨까요? 떼먹으면. 그냥 욕하고 끝날 레벨이 아니죠. 이쪽에서 만약 떼먹게 되면 제가 같이 딸려서 파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분들이 100억, 200억 빌린 친구가 전화해요. 나 너무 힘든데? 그럼 그때는 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약 사가야 돼요. 제발 힘내라고. 화이팅! 이런 얘기 해줘야 되거든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부채의 규모가 커지죠. 그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바뀌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 한꺼번에 국채를 던진다?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뛰는 것도 팩트지만 반대편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그 국채가 다 가치가 녹아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7,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쏟아낸다. 이걸 받을 수 있는 매수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600억 달러 중에서 600억 달러는 팔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폭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7천억 달러를 팔 수가 없죠. 아주 헐값에 던지지 않으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3, 40년 동안 쌓아왔었던 부가 녹아버리는 느낌 아닐까요? 그럼 다시 반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과감하게 다 던질 수 있겠는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미국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도 포기를 했고요. 중국도 특별히 미국 국채를 판다는 움직임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국채 시장도요, 빠르게 좀 안정세를 찾았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미국 국채가 타격이 없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국가들이 생각할 때 미국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참 난처하다는 걸 아마 이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저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셔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정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걸 정리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더 빌려주고 싶을까요? 더 늘리는 건 싫겠죠. 그 얘기는 미국이 국채를 갖다 더 발행했을 때 이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돈을 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빌려야 되냐면 이자를 더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미국 국채 금리를 더 얹혀줘야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려가더라도요. 과거의 그 아주 낮은 레벨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을 더 얹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채잖아요. 국가의 채권이죠. 채권은 빌려주는 거죠, 돈을. 그럼 무엇을 믿고서 빌려줄까요?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 거죠. 신뢰의 문제. 근데 지금 이번 거는 신뢰를 흔드는 문제 아닌가요?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 신뢰를 흔든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건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를 팔고 미국 주식을 팔고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팔고 환전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플 약세, 그러니까 주식, 채권, 외환 이 세 가지가 모두 약세로 가는 게 트리플 약세인데 그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죠. 미국에서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난다. 그럼 미국이 이제 자본 유출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두려움이 컸던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미국은요. 한때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올해 초에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는 진짜 얘는 대단하다는 애죠. 세상에 다시 없는 투자처죠. 이런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오르고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잖아요. 그럼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럼 모두 다 미국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렸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신뢰가 한번 흔들리는 걸 본 거죠. 그럼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되면은 적어도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은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흔들렸다면 이런 거죠. 자, 미국이 망한다. 그래서 돈이 빠진다 하고요. 미국이 예외주의에서 흔들리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갔었던 돈이 조금 빠져나온다. 요건 좀 다른 케이스죠. 저는 후자의 케이스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달러가 안전자산의 지위에서 무너져서 달러의 패권이 사라진다?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 이런 케이스로 해석하는 건 과도한 것 같고요.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 예외주의라는 사람들의 환상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달러의 약세? 이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도 달러가 빠졌고요. 5월 달에도 달러가 빠졌어요. 근데 4월에 달러 약세하고 5월은 좀 달라요. 4월에는요. 이게 달러가 빠져나갔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아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달러 말고 다른 무언가로 외환보유고를 채울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 외환보유고에 채우려면은요. 기본적으로 국제통화여야 돼요. 그래서 신흥국 통화를 못 담거든요. 원화 같은 거 많이 못 담아요. 그럼 어떤 통화를 담느냐? 엔화, 유로화, 혹은 금. 그래서 그때 움직임을 보면은요. 미국의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흔들렸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엔, 유로, 금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어요. 그죠? 그럼 이때는요. 달러가 약했지만 달러는 왜 약했다? 엔화하고 유로 대비 약한 거예요. 원화 대비로는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5월 첫째 주는 좀 상황이 독특해요. 엔화하고 유로화가 오히려 약하고요. 원화하고 위안하고 대만 달러 이 셋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 4월 달에 달러 약세하고 지금의 달러 약세가 약간 궤를 달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양심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고 미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도 대화에 응하지도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중국이 대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보는 거냐면 중국도 급하다. 미국도 급하지만 중국도 급하다. 그러면 서로 급하면 무언가 합의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합의점을 빠르게 찾으려고 하겠죠. 그 합의점 중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위안화를 일정 수준 절상시켜야 돼요. 위안화 가치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높일 거야 라는 기대, 요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위안화 가치를 높일 거라는 기대는요, 반대편에서는 달러 약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대만 현지 언론에서 대만 정부가요,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만 달러의 일정 수준 절상,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위안화 절상, 대만 달러 절상 이거잖아요. 그 반대편은 달러의 약세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보세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수출을 해서 달러를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3, 4년간 달러가 계속 강했죠. 그럼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요, 벌어들인 달러를, 달러가 워낙 강한데 팔고 싶을까요? 쟁이고 싶을까요? 당연히 쟁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요. 달러가 약해진대! 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만 달러하고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위안화는요, 중국은요, 자본 계정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없는 케이스도 있고요. 중국 위안화를 갖다가 현찰로 사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프록시 통화라는 걸 사요. 프록시 통화가 뭐냐면 위안화를 살 수 없을 때 위안화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통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사거든요. 그게 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화, 위안화, 대만 달러, 이 셋이 초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우리 연휴 기간에 1,450원 하던 환율이 확 내려와가지고 1,36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1,417원, 8원 이렇게 되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실질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미중 무역 협상에서 환율 조항을 받아들일 거란 기대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미중 실제 그 환율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현재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90일간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위안화가 절상될 거라는 그 기대가 살짝 꺾여 있죠.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90일 이상 유예를 줬잖아요. 그럼 90일간은 위안화가 절상될 거라는 그 기대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위안화가 과도하게 강세로 갔던 게 되돌려지는 게 1번일 거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간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좀 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과도하게 실수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 가능성도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 미국도 흔들리는 게 싫으니까 협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구나. 이걸 보면서 미국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기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게 다시 소록소록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뭘 만든 거냐면 다시금 달러화의 반등, 요걸 그려내게 된 거죠. 저는 협상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FOMC도 별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 통화 정책 이런 것들보다는요,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요, 우리는 이제 뭘 본 거냐면 지난 3, 4년간은 달러는 강세를 보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달러가 높은 환율 영역에서 놀았었어요. 거기서 제한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뭘 보신 거냐면 아니야, 뭔가 미중 협상 같은 걸 했었을 때는 달러 약세의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 이걸 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고환율의 레벨에서 환율이 팍 떨리는 걸 봤다면 이제 환율이 낮아지는 약달러의 영역까지 같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환율 고점이 연고점이 제 기억에 1,480원 가까이 됐거든요. 1,480원에서 1,360원까지 3주 만에 빠졌어요. 120원 빠진 건데 이 정도면은요 1년 움직일 겁니다. 1년 움직임이 3주 만에 나타난 거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협상에 대한 시장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환율이 올라가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항상 환율이라는 건 오르내림이 명암을 같이 주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수출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원화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도 다 약해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더라도 수출이 잘 될 게 없죠. 왜? 다른 나라 통화도 다 약하니까. 그들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잘 될 수 있는데 경쟁자의 가격도 같이 낮아져요. 그럼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도 원화가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다른 나라 통화가 같이 하락하죠. 그럼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위안화, 대만 달러처럼 우리하고 수출 경쟁하는 나라의 통화가 같이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내 나라 제품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니까요. 내 나라 제품의 가격이 비싸져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 상승 하락에 따라서 명암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만 딱 볼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 정도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90일 유예를 준 게 4월 달에 90일 유예를 준 거는 7월 8일 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한테 관세 유예를 준 게 아마 이제 3개월 후에 그 안에 이제 뭔가 협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해피엔드는요. 관세를 갖다 많이 완화시켜주면서 끝내주면 좋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요. 갖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해주고 싶거든요. 감세를 해주려는데 재정 적자가 커요. 이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다른 나라한테 세금을 걷어서 메워줘야 돼요. 그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필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무역 적자가 커요. 이걸 되감으려면 관세를 부과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둘 다 빚인데 이걸 어떻게든 줄이려고 관세라는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죠. 관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래서 이 관세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얘를 솜방망이로 만들고 간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율이 앞으로도 조금 괜찮아지면 또 부과하려고 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또 부과하려고 하고 하면서 이게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같이 염두에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의 CEO들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한대요. 이렇게 놔두면 공급망이 붕괴돼 버린다. 관세 협약을 원웨이로 계속 밀고 간다? 그러면 소비라든지 투자 같은 것들 앞으로도 힘겨워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딜레마인 게 만약 트럼프가 시장이라든지 경기의 눈치를 보면서 완화시키면 협상하려는 국가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쫄리니까 밀리는구나. 그럼 협상을 천천히 할까요? 아니면 빠르게 할까요? 시간을 좀 끄는 게 좋지 않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 중에 한 분 중에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강성인데 이번에 역성장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역성장은 처음 봤대요. 저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들렸는데 왜 그러냐면 역성장 속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걸 보라고 합니다. 미국 내로. 설비 투자가 20%가 넘게 늘었거든요. 저 기록적으로 늘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이 역성장을 할 때는요. 이 GDP를 구성하는 요인이 몇 개 있어요.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출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면은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성장률, 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미국 소비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출에서 박살이 났어요. 수출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을 너무 많이 늘린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두 개, 소비하고 투자가 좋았음에도 수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0.3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역성장을 했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피터 나바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우리 한번 주목을 해보면 소비하고 투자가 나쁘지 않은 불경기는 없죠. 불경기에는 소비나 투자나 다 위축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럼 이건 뭘로 볼 수 있느냐? 관세 부과하기 전에 수입을 앞당겨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늘려서 단기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확 커지면서 GDP가 일시적인 마이너스를 낸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럼 관세를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은 2분기, 3분기로 가면은 수입을 줄일 거지 않습니까? 땡겨서 수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순수출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미국의 소비가 되게 탄탄했거든요. 근데 이 탄탄한 소비를 보면은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소비가 탄탄했다. 이런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고일 관세를 얻어맞기 전에 미리 소비자들이 땡겨서 산 것이다. 썩지 않는 건 미리 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근데 이게 관세 때문에 미리 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이요. 제품을 많이 썩지 않는 것들은 많이 사려고 해요. 코로나 때 마트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휴지 같은 거 막 샀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그 질문 드려보죠. 그게 경기가 좋아서 산 건가요? 아니면 미리 땡겨서 산 건가요?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땡긴 거죠. 그럼 이번에는 경기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땡긴 걸까요? 만약에 미래의 소비를 현재에 땡긴 거면은요. 관세 부과 이후에는 그 미래의 소비를 가져왔잖아요. 그때는 소비가 확 줄어들 수 있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무언가 기계 설비 같은 걸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세 맞고 수입할까요? 관세 맞기 전에 수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맞기 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재고도 미리 쌓아야 되고 부품도 미리 수입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리 액션을 취한 게 되게 컸을 수가 있죠.
그러면 미리 액션을 취해서 설비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설비 투자가 늘은 건 맞는데 이게 하반기에 가면은 관세 부과 이후엔 이 설비 투자도 땡겨서 한 게 크면은 그때 오히려 둔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라볼 게 뭐냐면은 지금은 소비하고 투자가 너무 좋고 순수출이 안 좋아요. 무역 적자가 커져서. 근데 이거 어차피 순수출은 좋아질 거니까 일시적이야 라고도 하지만 저는 하반기에 꼭 보셔야 될 게 소비하고 투자가 어느 정도 만약 얘네가 가라앉으면 이 순수출이 되돌아지더라도 오히려 힘겨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런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심해진다 이걸 떠나서요. 관세 협약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세 협약이 진짜 원웨이로 그냥 일방으로 계속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타격이 있어요. 왜 타격이 있냐면 미국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제품의 60, 70%가 중국산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245% 관세를 때리면 관세율이 확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 10만 원 하던 게 졸지에 34만 5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미국 내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의 CEO들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한대요. 이렇게 놔두면 공급망이 붕괴돼 버린다. 이렇게 해서 공급망이 붕괴되면요 물가가 많이 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또 원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성장이나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못 잡아서 쫓겨났잖아요. 트럼프도 아마 당연히 그걸 신경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관세 협약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그 기저에 존재하게 돼요. 만약에 관세 협약을 원웨이로 계속 밀고 간다? 그러면 소비라든지 투자 같은 것들 앞으로도 힘겨워질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유연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새로운 기대가 형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딜레마인 게 만약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시장이라든지 경기의 눈치를 보면서 완화시키면 협상하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쫄리니까 밀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두고 가면 계속 쫄릴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협상을 천천히 할까요? 아니면 빠르게 할까요? 시간을 좀 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성전에서 상대가 지쳐 보이면은 그냥 수비를 계속하면서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함부로 풀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할 때도 일본한테 너희만 잘해줬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그래서 관세를 많이 못 깎아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2, 3분기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정한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안고 가면은 이건 나중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관세 부과로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국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밑거름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보 후퇴는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미중 간에 90일 유예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후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진 않는 거잖아요. 그럼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과거처럼 조금만 시장 흔들리면 막 도와주고 이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영국과의 협상도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시장 흔들렸던 말씀 드렸는데 국채시장 흔들린 직후에 빨리 협상을 하려고 해서인지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 이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일단 선정을 하고 먼저 협상이 들어갔고 영국하고 먼저 협상이 됐어요. 근데 그럼 영국하고 됐으니까 다른 나라도 빨리 되겠네.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영국은요. 대미 무역 적자국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 흑자가 엄청나거든요. 영국은 미국한테 대미 무역 적자국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한테 무언가 푸대접을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파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파는 게 더 큰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무역 마찰이 상대적으로 영국하고는 적겠죠. 그럼 이 무역 마찰이 낮아서 허들이 낮은 만큼 영국하고는 보다 빠른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보다 원활한 상대였다. 수월한 상대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국들 이런 국가들한테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제로로 만들어와 막 이렇게 되게 황당한 요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협상이 빠르게 진행이 될까 아니면 팽팽한 줄다리기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까? 이제 그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거 만약에 파월 해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어 놓잖아요. 연준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물가를 잡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그나마도 좀 안정되고 있는 건 금리를 세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물가가 빠르게 못 뛰는 거거든요. 이미 뛴 건 맞지만. 근데 이제 연준을 갖다가 막 행정부가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제어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시장이 하게 돼요. 그럼 물가가 연준이 사라지면 물가가 튀겠네라는 생각, 그 기대감이요. 오히려 제품을 미리 사게 만들고 물가가 튀기 전에 그게 관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제품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할 때 파월 의장도 이번 FOMC 기자회견 때 거기에 대해서 딱 선을 그었거든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번 FOMC에서 이제 포인트가 됐던 건 이런 겁니다. 관세 전쟁을 하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빨리 금리 낮춰가지고 밑에를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성장 둔화의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오히려 관세 부과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리면 물가가 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금리 인하하거나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2019년도에는 무역전쟁 할 때 금리 낮췄었잖아. 그것도 선제적으로. 근데 왜 이번은 안 된다는 거야? 같은 무역 전쟁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그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였다고 해요. 2% 연준이 목표라는 2% 물가 목표보다 낮게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 목표보다 물가가 낮으니까 이때는 돈을 좀 풀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2%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고 함부로 행정부에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생각보다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물가나 이런 것들 저도 오랫동안 마켓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엔 심리예요. 그 심리가 단기적인 극단적 쏠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경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올 수는 있죠. 내려오더라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늦게 내려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온다기보다도 시장은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과거의 연준을 보면서 이 정도에선 이만큼 내릴 거야 이걸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패턴이 안 먹혀요. 왜? 2019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이었다고요.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에 육박하는데 똑같은 전략을 쓸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결국에는 관세하고 감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 무역 적자를 낮추는 것, 재정 적자를 낮추는 것,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해서 관세를 거두려고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은 조금 마찰을 좀 나타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미국과의 마찰을요. 그렇지만 그런 마찰이 종종 일어난다고 해도 트럼프가 막 물러설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달러가 강해요. 너무 강하니까 이걸 갖다가 뒤집어 버려서 달러의 약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 2.0입니다. 그 다음에 국채도 6개월로 대출 만기입니다. 딱 이러면 채권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걸 100년짜리로 바꿔줘요.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너희들도 뭔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결국의 핵심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음 단계로 환율을 바라본다?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관세나 환율이나 둘 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단어가 수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의 핵심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관세라는 걸 쓰는 거고요. 또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환율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세를 가지고 한번 크게 흔들어 놨어요. 자, 관세로 압박을 하니까 상대편의 제품을 갖다가 미국이 수입할 때 관세가 높아지니까 수입을 덜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생산 설비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거잖아요. 자, 이걸로 한번 쿵 흔들어 놨어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무역 적자가 제로로 안 내려가면 환율을 갖고 흔들어 놓을 수 있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고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수출할 때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럼 수출을 할 때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럼 무역 적자를 되갚는 데는 환율만큼 좋은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환율 효과 쪽으로 넘어가서 관세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환율을 바라본다?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게 단계별로 자, 오늘부터는 환율 이게 아니고요. 관세 협상을 할 때 환율이 옵션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할 때도 그 얘기 있었고 우리나라하고 할 때도 환율에 대한 얘기가 끼지 않겠냐라는 그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이라기보다는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카드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는 예전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USTR인데 거기 대표로 있었던 전 대표가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걸 구상을 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그리고 2기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핵심도 그 사람이 구성을 했고 그 사람의 제자가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USTR 대표가 그 그리어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들, 달러가 강해요. 너무 강하니까 이게 미국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은 많이 하면서.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약세로 가지 않는 이 달러, 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강한 이 달러, 이걸 갖다가 뒤집어 버려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 2.0입니다. 참고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85년 9월에 일본하고 플라자 합의를 하던 당시 그때 당시 실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딱 그렇게 나서니까 플라자 합의 2.0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플라자 합의 2.0이라고 말하기엔 좀 과한 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플라자 합의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조정하는 건 좀 달라요. 플라자 합의 때 환율을 조정했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충격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가가 반토막 날 겁니다.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과하잖아요. 반토막 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뭐냐면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요. 국가들 5개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엔화와 소독 마르크화의 엄청난 강세를 만들어요. 특히 엔화 강세가 엄청났는데 그때 당시 1달러에 250엔 했거든요. 그게 불과 1년 만에 1달러에 120엔까지 빠져요. 그 얘기는 250개의 엔이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120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를 사요. 엔화가 2배가 강해진 거예요. 달러 대비. 이런 걸 폭력적인 엔화의 절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플라자 합의인데 지금은요. 외환시장이 80년대에 비해서 훨씬 커졌어요. 국가 몇 개가 짬짬이 한다고 해가지고 엔화라든지 이런 통화를 갖다가 2배씩 절상시킨다?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아시아 국가 통화들에서 봤잖아요. 약간씩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일정 수준 절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을 유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플라자 합의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 수준의 달러 약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플라자 합의는 폭력적인 엔화의 절상이라는 걸 같이 담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건 쉽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지금은 80년대하고 달라서 플라자 합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짜리 국채 얘기는 사연이 좀 있어요. 미국 달러가 약세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왜 달러는 강할까? 그랬더니 이게 다른 국가들이 왜 안 보이고 쌓으려고 미국 국채를 많이 사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의 달러는 약해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왜 안 보이고 쌓으려고 이 좋은 달러를 계속 사들여가지고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달러를 왜 사는데?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한테 이자 받으려는 거잖아요. 왜 안 보이고 쌓아가지고 그 나라의 부를 촉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달러를 사니까 달러가 약해지지 않아서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좋은 미국 국채를 사는데 대신에 너희들이 미국 국채를 샀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잖아. 달러 약세가 안 돼서.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채도 우방국들 같은 경우는 6개월로 대출 만기입니다. 딱 이러면 그 채권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걸 100년짜리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건 100년 있다 만기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되게 싸게. 그러면 결국에는 부채 관리를 할 때 6개월 후에 만기 오는 거, 1년 후에 만기 오는 거, 1년 반 후에 오는 거 이런 게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단기채가. 근데 100년 후에 갚아요 하면은 사실 신경 많이 안 써도 되죠. 이자도 싸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뭔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요. 그걸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럼 관세 맞으시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미국한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미란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분한테 딱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틀 있다 갚을게요. 그럼 뭐 신원이 있는 사람이니까 확실한 사람이니까 돈이야 설마 10만 원 안 갚겠어 이러면서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틀 있다 안 갚아. 전화하셨어요. 너 왜 안 갚아? 그랬더니 제가 100년 있다 갚을게요. 딱 이래요. 그럼 이거 손절 쳐야죠. 손절 친 다음에 소문 내겠죠. 이상한 애 있다고. 이상한 애 있다고 소문 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다른 분한테 전화해요. 저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럼 빌려줄까요? 이틀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100년만 빌려주세요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돈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채권은요, 국채는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신뢰가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대출 계약인 거잖아요. 채권 채무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굉장히 규범적인 게 즉흥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구조죠.
이러면 미국 국채를 접근할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 미국 국채 6개월짜리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100년으로 보이면 저는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소탐 대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요, 아마 우방국들한테 아주 제한적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선수들 만나가지고, 특히 헤지펀드 하는 선수들 만나가지고 자기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평이 안 좋았대요.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별다르게 자기도 얘기를 못하고 물러났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일부 조금 판다,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죠. 중국도 계속해서 줄였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막 던진다? 이런 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러시아가 달러로 되어 있는 외환보유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동결을 시켰어요.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써야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달러 번 게 다 묶였으니까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거 처음 압류를 할 때 옐런 재무장관이, 그때 당시 재무장관이 옐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압류하는 거 신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전범국한테? 그게 아니라 얘를 압류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달러 자산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마음에 안 들면은 압류가 돼버리잖아요. 중국은 어떨까요?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국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 국채를 갖다가 너무 많이 갖고 있던 걸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원래 미 국채 보유를요 1조 달러가 넘게 갖고 있었는데 많이 줄이면서 지금 7,600억 달러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조금씩 더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죠. 트럼프한테 이제 기자회견할 때 중국한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중국의 큰 희생을 원한다. 그때 뭘 희생하라는 얘기냐? 실질적인 희생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무슨 얘기지? 라고 보시면은 시장을 개방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태까지는 중국이 물건을 만들고 미국이 그 물건을 사는, 그래서 달러가 나가는 거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 거래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미국이 제조업을 통해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중국의 소비를 키워서 사주는 그런 형태의 재균형, 리밸런싱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나라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수입돼 들어오는 거를 가격을 확 높여버리니까 수입을 덜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환율을 갖다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하니까 다른 나라의 제품이 들어올 때 달러가 워낙 약하니까 가격이 비싸지면서 덜 사게 되고, 미국 입장에선 다른 나라의 약한 달러 때문에 수출을 하기가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이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 국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나라 물건이 달러 약세 때문에 싸더라도요, 상대 국가가 돈이 없으면 미국 물건을 못 사주는 문제가 생기죠.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줘야 무역 적자를 되감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안 사고 중국 물건을 덜 사면 무역 적자가 현 수준을 유지하겠죠. 현상을 유지하겠죠. 근데 이걸 갖다 되감고 싶으면 상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해 우리나라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오픈을 하면은 거기다 대고서 물건이나 금융 서비스 이런 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문을 열고 내수를 부양을 해줘야 다른 나라 물건을 사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패턴들을 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에는 중국하고의 리밸런싱, 중국의 시장 개방, 요거를 원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80년대 무역 적자가 되게 심할 때 일본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로 엔화 절상 만들고 그 이후에 루브르 합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내수 수요를 엄청나게 강화시켰거든요. 일본이 버블 경제가 되니까 미국 물건을 사주면서 무역 적자를 해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가 된 다음에 이걸 사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그 버블이 터지면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요. 자,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질 않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일본처럼 빠르게 갈 것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가서 버블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동해 가지 않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도요,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소비를 만들어내는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15억의 인구 대국이 수출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수출은 다른 나라 수요예요. 내수의 성장이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잖아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가지고는 위안화의 신뢰가 높아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안화가 강세여야 될까요? 약세여야 될까요? 강세여야지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안화 강세가 필요할 수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를 갖다 부양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급격한 위안화 강세와 급격한 소비의 강세잖아요. 급격한 걸 빼고 미국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아마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겠죠. 왜냐면 무역 적자를 빠르게 해소시켜야, 그리고 재정 적자를 빠르게 해소시켜야 경기 부양을 할 테니까요. 감세를 통해서. 근데 중국이 만만 뒤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죠. 아마 그래서 90일의 유예가 있잖아요. 그 안에도 상당히 많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때는 뭐 으름장도 놓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아마 계속해서 안겨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은요, 결국에는 급격한 통화 정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다른 나라보다 내 나라 통화가 확 강해지죠. 그러면 수출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 수출이 힘들어지는 만큼 내수를 키워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내수가 빚더미를 만드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빚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절상의 방향으로 가고 같이 달러 약세를 받아들인다면 서로 누가 더 많이 나가는지 계속 보고 양옆을 계속 보면서 걸어갈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가면 독박으로 강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할 것 같고요. 환율 전쟁이 미국하고의 환율 전쟁도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도 이 줄이 맞는지를 보는 환율 전쟁, 그래서 굉장히 다차원 환율 전쟁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앞서도 외환시장을 바라볼 때 이 틀 자체가 달러 강세만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달러 약세도 함께 열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환율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일정 수준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내수 성장을 갖다가 좀 가져가 줘야 내수 소비하고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성장률 변동성이 조금은 제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을 바라볼 때도 우리나라 원화만 너무 약해지거나 우리나라 원화만 너무 강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국가들하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 경합국들하고 어느 정도 온라인을 맞춰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도 조금이라도 덜 충격을 주는 쪽으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금융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죠. 저도 외환시장 요즘 최근에 흔들리는 거 보면서 되게 마켓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크로 환경이요, 확 바뀝니다. 여태까지 20년간 못 보던 그런 변동성이나 아니면 20년간 못 보던 자산 간의 어떤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도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요, 어떤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개를 나눠 놓고요, 그리고 이들을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우리 투자에서는 가장 슬기로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